낭만서점 9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수명입니다. 네, 허희씨 한 주간 자리를 비우셨는데 예.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박희진 씨가 예. 저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워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그 예상 밖으로 꽉꽉 메워주고 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주거니 받거니 하던 게 있어서 그립긴 네.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 예. 네. 바쁘시죠? 제가 대충 약간 브리핑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아, 네. 아니, 근데 바쁜 건 사실, 저나 경환 씨나 피디님이나 다들 마찬가지라. 근데 저 아래, 남해 쪽이나 그쪽이었나요? 예. 그쪽에서. 남해에 일이 있어서 다녔습니다. 예. 다녀오셨죠. 바닷가가 괜찮았나요? 좋았겠어요. 아주 잠깐 봤는데요. 진짜 바쁘다는 증거예요, 그게 또. 예쁘더군요. 예. 바닷가를 잠시 산책했는데,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개가 이렇게 쫄랑쫄랑 뒤를 따라왔는데, 목에 방울을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을 잃은 듯한, 그래서 계속 따라와서, 어쩌지 했는데,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더니, 거기에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 갠가 했더니 아주머니도 이게 어디서 온 갠데 나한테 이래 이러시더라고요. 동네 갠가 보다.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얻어먹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유독 그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껑충껑충 돼가지고 저는 외지인이라 그렇게 걔가 또 낯설게 굴었는지 아무튼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재밌는 여행이었네요, 그래도. 자, 예. 오늘 방송은 지금 좀 먼저 하고 있지만 방송이 업로드되는 오늘 바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낭만서점 녹음하러 오기 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런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녹화를 하나 하고 왔거든요. 이미 독려 한번 하고 오셨어요? 네. 어린이날 버전 하나, 그리고 5월 9일 그 대선 당일에 나가는, 그 녹화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예.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은, 방송 올라가자마자 들으신다면, 이걸 듣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 낭만서전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 한번 만나볼까요? 네, 출판 규모가 줄었는데 웹소설이 혼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7일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6년 출판산업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조선닷컴에서 이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출판산업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매출과 비중은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로맨스, 판타지, 무협 같은 장르 문학, 또 단행본이 아닌 인터넷 연재 형태의 웹소설이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르 문학은 전년 대비 52% 성장을 하면서 전자책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통신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유통하는 전자책 매출이 빠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약 1,500억에서 1,600억 수준으로 더 커진다고 해요. 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는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좀 돼 보입니다. 네, 이 웹소설은 또 교보문고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고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최근 10년간 서양 고전 문학 누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햄릿 다음으로는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단편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이
2위부터 5위까지 올랐고요. 30위권 내 세익스피어의 책은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셀로, 한여름밤의 꿈, 세익스피어 4대 비극, 5대 희극까지 총 6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출판 동네 홍대가 대형 서점 격전지로 변신했다고 해요. 홍대 상권이 대형 서점 격전지가 될 거라는 매일경제의 보도인데요. 그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이 대형 서점이 한 지역에 밀집한 곳이 종로와 강남역 두 곳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21일에 교보문고 합정점이 광화문점에 맞먹는 대형 서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고, 예스24도 5월 초에 중고서점 4호인 홍대점을 개점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홍대 부근에서는 기존에 자리한 알라딘의 중고서점과 함께 영풍문고를 제외한 국내 4대 서점이 모두 집결하게 되는데요. 새로 오픈한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이 홍대 상권에 맞춰 트렌디한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교보문고 합정점은 2030 세대가 많은 홍대 상권의 연장선임을 반영해 예술 분야 큐레이션을 강화한 서점이라는 컨셉을 취했고요. 예스24는 중고서적과 음반, 그동안 개발한 도서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함께 팔아 입지를 굳힌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소식을 교보문고와 이렇게 밀접해 있다 보니 듣긴 들었어요. 이게 생긴다고. 그렇죠. 드디어 생겼군요. 저는 이곳을 자주 지나가거든요. 네, 봤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대형 서점들이 홍대에 진출한 것이 또 나름대로 그쪽 상권이 발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있던 작은 서점들이 또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은 또 좀 우려가 돼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낭만서점 95회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지영 오랜만에 단편집이죠.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별들의 들판이라는 작품 이후로 13년 만에 발표한 단편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에세이 중에서도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타방송에서. 여기서 어떤 이 작가가 느꼈던 고독을 함께 느끼면서 빗방울에 촉촉하게 젖듯이 독서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좀 위트가 느껴졌어요. 이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에서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좀 평소와 같지 않게 좀 재밌게 쓰셨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뭐 이따가 또 경환 씨랑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해보기 전에 또 공지영 작가님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자, 저자 공지영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8년 창작과 비평에 구치소 수감 중 집필한 단편 동트는 새벽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989년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93년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통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다뤄 새로운 여성문학, 여성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1994년에 고등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잇따라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명실공히 독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가 되었고요.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 착한 여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즐거운 나의 집, 도가니, 높고 푸른 사다리 등이 있고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별들의 들판, 산문집 상처 없는 영혼,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 딸에게 주는 레시피 등이 있습니다. 2001년 21세기 문학상, 2002년 한국소설문학상, 2004년 오영수 문학상, 2007년 한국 가톨릭 문학상 장편소설 부문이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2011년에는 단편 맨발로 글목을 돌다로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공지영 작가님. 저는 공지영 작가님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예, 그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학생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지영 작가님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장편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전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1시간 동안. 아이고. 네. 야, 1시간이나 또 받아주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죠. 또 공지영 작가님이 그럼 누가 건 거예요? 전화비는 누구? 학생이 돈이 괜찮나? 그게 아마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은 통신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할인이 됐던. 다행이네요. 할인인지 무료인지 끼리끼리. 그렇게 끼리끼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영 작가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하면서 와우. 어머니 굉장히 젊으시네요. 근데 또.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22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공지영 작가님이 그래서 더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식 같은 이제 대학교 한 1, 2학년생이 풋풋한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때 정말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학교에서 강연회에서 만났다가 낭만서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만큼 감격을 누렸을 텐데. 그렇죠. 언제 한번 모시죠. 그리고 공지영 작가님의 이 책들은 또 대학에서 문학 수업을 할 때 다루기도 하거든요. 현대문학 그 수업을 할 때 특히 그때 이제 한창 사형제도의 문제를 다뤘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강동원, 이나영 씨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화도 됐죠. 그렇죠.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뭐 공지영 작가님 하면 책이 나오면 정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잖아요. 영화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도가니도 영화화됐고요. 네. 그런 점에서 공지영 작가님은 참 문단에서도 여러 상을 수상하면서 인정을 받고 또 대중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복받은 작가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복받은 작가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빗방울처럼 난 혼자였다라는 산문집을 보면은 또 작가로서 얼마나 고독한지도 그쵸. 많이 써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지영 작가님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작가님을 이제 롤 모델처럼 삼아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청들도 꽤 있는 거죠. 그리고 공지영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작가님의 등단작이 동트는 새벽이라는 단편이라는 것도 독특합니다. 이 단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줄거리를 보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더군요. 구로공단 이야기죠. 이 동트는 새벽이 1988년에 창작가 위평에 발표가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80년대는 정말 뜨거운 정치적인 시대였죠. 그렇습니다. 87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함께 합치지 못하고 따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표가 분열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한 뭐 5살? 6살인데 기억이 나요. 당선. 아침에 기억이 뉴스로 떴던 게. 저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막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뀐 건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렇게 이름이 마지막 바뀐 것 국민학교예요. 그래서 그때 뭐 뭔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럼 유치원 때겠네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렇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네요, 벌써.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자, 근데 뭐 87년에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예, 뭐 아시다시피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학생 운동들의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재영 작가도 실제로 위장 취업으로 예,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예. 이 동트는 새벽에 배경이 된 사건, 구로구청 농성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989년 12월 16일에 치러졌던 13대 대선에서 여당,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노태우 후보가 있었던 민주정의당, 이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13대 대선 때 이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이라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어요. 이날 오전에 구로구청 개표소에서 부재자 투표함을 몰래 밀반출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고 이에 격분한 학생, 시민 수천 명이 구로구청을 점거했던 사건인데요. 농성이 계속됐고 이틀 뒤인 18일에 최루탄과 쇠파이프를 앞세운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1000여 명이 연행됐고 2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공재영 작가는 여기에 본인의 이제 자전적인 경험을 녹여서 소설을 썼는데요. 이미 제목부터가 정말 80년대 제목 같아요. 동트는 새벽. 네. 일단 노동 해방의 전망 예. 이런 것이 드러나는 제목이잖아요. 막 새벽에 그 어둠을 거치면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 언젠가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감을 담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비판적 리얼리즘은 현실의 모순을 꼬집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던져야 비로소 그 미학을 성취하는 것이다. 네, 이러한 문학적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작품이죠. 아니 이렇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더 벅찬 것 같아요. 제가 그 근처에 있었고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로 노태우 당선 이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집 근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예,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 작가님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죠. 예, 그런 작품들이 사형제의 문제를 다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또 이 도가니라는 작품도 예, 정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 영화로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더군요. 그렇죠. 그런 날카로운 취재와 캐치 공지영 작가님만이 또 하실 수 있었던 좋은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제들을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때 재미있다라는 건 단순히 말초적인 어떤 감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흡입시키는 서사를 구축해서 독서를 하게 만든다는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정 작가님이 비판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작가님의 이 문학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중을 의식한 쉬운 글쓰기.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치밀하고 아주 예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대중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 작가의 글쓰기가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단편집입니다. 표제작으로는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책 제목도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로 적혀 있지만 여기 한 5편의 짧은 소설들이 묶여 있습니다. 네, 이 작품집이 별들의 들판 이후로 13년 만에 묶여서 나왔는데요. 책 맨 뒤편에 수록 지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 2001년, 2000년, 뭐 2010년 이런 식으로 그 글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에 썼던 소설이 그러네요. 여기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17년 만에 17년 만에 이렇게 묶여서 나왔군요. 예, 가장 최근 작품은 맨발로 글목을 돌다라는 소설인데요. 2010년 12월에 발표됐고 예. 이게 2011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네, 저는 골목인 줄 알았는데 글목이에요. 그렇죠. 어떤 언어 유희인가요? 네, 이 5편의 작품의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월춘 장구,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활 무렵, 맨발로 글목을 돌다. 예, 이렇게 총 5편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고른 작품은 2편인데요. 먼저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표제작이랑요. 부활 무렵. 이렇게 2편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표제작인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 소설의 화자는 할머니의 손녀인 나입니다. 네. 예,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우리 집안은 좀 이상한 게 있다. 정말 부자인데 이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도 나를 떠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길래 뭐가 그렇게 남자친구가 뭐 떠나고 이 손녀가 이렇게 글로 쓸 만큼 이상한가 싶은데 읽다 보면 정말 기묘합니다. 네네.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잖아요. 정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목 그대로 그렇게 안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식도암 판정을 받고 한 달도 못 사신다. 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근데 벌떡 일어난 그 순간에 누가 죽었죠? 예. 외삼촌이 죽었죠. 네. 막내 외삼촌이. 그러면서 할머니는 뭐 막내 외삼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그동안 못 먹었던 밥을 달라 이러면서 정말 걸신 들린 듯이 온갖 음식을 다 드시죠.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뜨악해합니다. 섬뜩합니다. 아까 경환 씨가 네. 초반에 이제 이 작품이 좀 예. 재밌다. 예. 뭔가 좀 뭐라고 했죠? 코믹에 가까웠다라고 말씀. 아니요, 코믹까지는 코믹가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읽었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이런 장면은 무섭긴 한데 워낙 네. 무서우니까 현실로 생각하기에는 예. 뭐랄까 읽다 보니까 어떤 뭐 마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읽혀서 좀 동화적인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다가갔었죠. 예. 이런 내용일 줄 잘 몰랐거든요. 네. 설마 정말 안 죽어? 그리고 예. 거의 지금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금 거의. 예, 이게 사실은 스포일러라면 나름 스포일러일 예. 수도 있는데, 네. 이 짧은 소설에서,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포고, 주인공이 쭉쭉 나열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재미있으면서도 기괴한 동화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에드거 앨런 포 소설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셔가의 몰락 같은 작품 보면 한 집안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공지영 작가님의 이 할머니 죽지 않는다는 이 앨런 포의 이 작품의 경향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 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해서 경환 씨가 좀 제일 재미있게 혹은 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방금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할머니가 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돌봐주던 파출부 아주머니가 예. 죽었는데도 그 뭐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다.
거기서 뭐 넘어진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었냐? 뭐 저쪽 집안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면은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예. 이런 반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정말 할머니라는 단어만 보면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예. 그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예, 이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께 낭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회생을 하는지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시작된다. 비록 꽥꽥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지르기는 했지만 비교적 규칙적인 타악기처럼 박자를 맞추던 할머니의 숨소리가 밤새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친척들이 몰려와 할머니 곁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음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발견되었다.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할머니가 밤에 임종하실까봐 교대로 그녀의 곁을 지키던 막내 외삼촌이 그날 새벽 할머니 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문을 열어본 건 몇십 년째 심장을 앓던 엄마였다. 엄마는 할머니에 대한 병간호에 지쳐 밤이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날도 모든 것을 젊은 막내 외삼촌에게 맡기고 일찌감치 수면제에 의지한 채 잠이 드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초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졌다가 새벽에 이상한 비명소리와 뒤섞인 주문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했다. 수면제 기운이 남아있었기 때문인지 엄마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엄마의 진술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분명 정신은 말짱한데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고는 있고 그게 분명 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린 줄 알겠어야지. 나는 속으로 노인네가 오늘을 못 넘기시나 보다. 그래서 막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혼곤한 와중에 아무리 들어도 비명 소리는 젊은 남자의 것이고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노인네의 것이었어. 비명 소리가 높아질수록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빨라지고 일어나야지 생각했어. 도둑이 들었나? 내가 악몽을 꾸나? 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는 거야. 어느 순간 비명소리가 멎고 동시에 중얼거림도 그쳤지. 그 순간 거짓말처럼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나쁜 꿈을 꾼 줄 알았어. 그래서 얘 아빠를 깨웠지. 얘 아빠는 어젯밤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있는 거야. 난 아직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했어. 노인네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미음 가져와라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막내가 죽어 있었어. 그 다음은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이렇다. 막내 외삼촌이 죽고 할머니가 일어나 앉았다. 삼촌의 사이는 30대의 돌연사. 할머니 장례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음식은 고스란히 막내 외삼촌의 초상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다. 할머니는 막내가 죽은 그 와중에도 미음을 받아들더니 한 숟갈 입에 넣은 후 미음 그릇을 던져버리고는 말했던 것이다. 미음 못 먹겠다. 밥 가져와. 흰밥으로다. 예,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는 예, 그런 조짐을 이제 보이셨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교대로 이제 간호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막내 외삼촌이 예, 할머니의 방에 있었는데 막내 외삼촌이 시체로 발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할머니는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그 상황에 소리를 들었던 증언, 엄마의 증언을 따르면은 삼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예. 할머니는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 뭔가 등골이 섬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 방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가끔 그러거든요. 무서운 영화나 무서운 책을 혼자서 보고 있으면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지면서 이게 뒤를 보게 됩니다. 연필을 뒤로 던졌는데 땅에 떨어진 소리가 나지 않는.
그래서 안 던집니다. 침대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안 던져요. 괜히 던졌다 진짜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뒤를 돌아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 감을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눈을 감잖아요. 머리카락이 긴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뜨고 일부러 머리를 감을 때도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경직돼서 머리 감으면 코에 물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눈을 뜬다고 뭐 귀신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더 보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무서운 기분이 이제 자다가 들면은 옛날에 우리 또 남양 특집 한번 했었잖아요. 그 뭐였죠? 잔이해 했었죠. 크리피도 있었고 그런 거 읽을 때 꼭 이제 이불 속으로 발을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발을 빼놓다가. 근데 이제 주온이라는 영화 보고 이불에도 함부로 이불도 못 무서워. 들어가요. 네. 이불 밖은 위험한데 네. 이불 안도 위험한. 이불 밑에 있으면 정말 섬뜩하죠. 아무튼 저는 이 소설이 뭐지? 이 공포인가? 이러면서 읽어 나갔는데 이런 그 돌연사가 계속해서 소설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입해서 조금 굉장히 무섭게 읽기는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경환 씨랑 초반에 이야기를 할 때 무섭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휙휙 지나가면서 그렇게 뭐 잔인하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무섭게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이제껏 봤던 텍스트들이 제 안에 그대로 차곡차곡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동시에 이제 기억이 환기되면서 무서웠는데 이를테면 뭔가 중얼중얼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전 그게 할머니가 주문 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그때 머릿속으로 곡성을 떠올렸거든요. 곡성. 네. 저 곡성 보고도 며칠 밤을 굉장히 떨면서 보냈거든요. 뭐 찝찝한 영화 랭킹 1위 올랐던데요. 네. 아니 전 찝찝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웠어요. 그 영화는. 그래서 보통 비평가들이 문학평론가 뭐 영화평론가 할 것 없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나 글을 썼습니다. 전 못 쓰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다시 보기가 싫었어요. 자세히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튼 할머니는 중얼중얼거리고 외삼촌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외삼촌은 죽고 할머니가 생명을 마치 다시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황골탈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건 제가 예전에 동방불패라는 영화에서 흡성대법이라는 그 무공이 있거든요. 흡성대법은 이제 타인의 내공을 빨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 동방불패가 원래 교주가 아니었거든요. 1월 신교라는 교가 있는데 근데 원래 그 교주의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근데 그 동방불패가 그 자리를 빼앗기 전에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교주의 가장 특기인 무공이 흡성대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골골하던 이 노인이 기력을 회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갑자기 이렇게 강건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권법이네요. 흡성대법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협지마다 좀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인의 내공을 빨아들였을 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타인의 내공과 이제 충돌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그렇죠.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김용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소호강호라는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 소호강호를 바탕으로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무협 같기도 하고 공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무서웠죠. 어쨌든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음 가져와. 그래서 뭐 먹을 거 가져오라고 해서 막 드시다가 미음 못 먹겠다. 밥 가져와. 흰밥으로다. 지금 아까 식도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못 드시는 거죠. 못 드시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음 말고 야 그냥 밥 가져와라 해서 뭐 이렇게 계속 드십니다.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한테는 청각 장애의 그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왜
청력을 잃게 됐는지도 할머니와 연관이 네. 사실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때도 할머니가 편찮으셨는데 할머니가 깨어나는 동시에 여동생이 큰 열병을 앓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된 것인데요. 기묘하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이게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혹은 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되는 순간 할머니는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네. 약간 몸보신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하니까 할머니가 취했던 것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유언장을 한 달에 한번 고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공표를 하죠. 자,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유언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벌벌 떠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집이 정말 부자거든요.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임대 수입으로 예, 뭐 관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포르쉐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고 굉장히 이야 놀라죠.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많은 주가 있는데 예. 우리 주님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건물주님이라고. 그렇죠. 현실의 가장 높은 분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막대한 재산을 누가 상속받느냐? 가족들은 이제 악다구니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막내 외삼촌의 부인이 있는데요. 외숙모죠. 이 외숙모도 이제 합류를 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받기 위해 비록 남편은 뭐 죽었지만 여전히 나에겐 법적 권리가 있고 나도 재산을 받을 예, 그런 기회가 있다. 뭐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외숙모를 견제하는 친척들의 코멘트도 상당히 기묘하죠. 요즘 세상이 어떤데 자네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삶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상속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네,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거죠. 한 명 줄이려고 네. 예,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할머니는 얼마 안 있다가 또 아프게 됩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또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할머니 대신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바로 집안에서 일을 하는 파출부 아주머니였는데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비명 소리를 지르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엎어져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죽으니 할머니는 또 기력을 회복하죠. 그럼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할머니가 누군가의 생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을 연명해 나간다. 이쯤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건 이상하지만 이건 심증만 있는 거지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예전에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배가 고팠던 이 시절에 고양이를 할머니가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할머니의 이상한 주술적인 능력은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작가의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할머니가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생을 이어나가는 이 소설 왜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재영 작가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늙은 것들이 약하고 여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말살해가면서 자신들의 화석화된 생명을 유지해가는가 하는 측면으로 썼다. 모티브는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들었던 할머니 이야기였다.
그때 놀라서 이걸 상징으로 사용해서 소설을 쓴다면 우화에 가까운 소설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네. 네. 맞아요. 정말 우화에 가까운 네. 섬뜩하기도 하고 뭐 어떤 마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이 전형적인 세대론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세대 전쟁을 다루고 있죠. 특히 2001년이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대에도 여전히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네.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가. 이게 사회적인 의제이고 의제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정 작가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우화적인 방식으로 쓴 것인데 예. 경환 씨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딱 대상을 통해서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분인 줄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죽지 않으시니까 예. 주변에서 여러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 장면들에서 사회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적나라하게 겨냥이 되어 있으니까요. 세대 갈등은 사실 물론 저희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의 행태가 못마땅하죠. 하지만 기성세대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요. 그쵸. 그들 역시 사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정말 악착같이 젊은이들을 정말 착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머니를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그리고 말하자면 언캐니한 존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존재하지만 우리를 낯설게 만드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언캐니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데 평소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상하게 섬뜩한 느낌을 줄 때 받는 그런 느낌을 언캐니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뭐 할머니, 뭐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고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거 사주고 자유롭게 출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한테 여겨지지만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때는 정말 온캐니아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를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면 타도해야 할 대상, 뭐 작가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을 말살에 가느냐, 이건 안 된다. 이때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너무 이분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또 잘 읽히는 부분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다뤘던 오베라는 남자를 보면 그 오베라는 남자에서는 사실 분명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그렇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납득이 되게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단편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면은 저는 좀 아쉬웠다. 네, 이렇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에 메일 주소를 공개해요. 작가가 이런 기괴함, 이 사건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내 말을 믿어줄 분들 그리고 나와 내 여동생이 살아날 방도를 아는 분들의 전가를 바란다. 내 이메일 주소는 wildcat@헬조선.com이다. 이렇게 끝나요. 예. 그러니까 무엇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헬조선.com에서 조금 와닿고요. 실제로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작가님이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메인이 글쎄요. 예. 메일 보내면 닿을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회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우리 이 작품 쓴 지가 2001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을 텐데 이번에 아마
다시금 글을 다듬으면서 네. 헬조선닷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현실이 그러니까 이분법적이어서 아쉽다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건물주 생각하고 정말 건물에서 월세만 받고 살아가는 어떤 기득권층 그리고 이 빈부간의 격차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 문제들을 잘 지적한 짧은 소설이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형식적으로 단편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현실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이 소설에 평균점을 줄 수도 있죠. 뭐 단편에서 어떤 전망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가님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인식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어쩌면 이 소설이 2001년에 쓰여졌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봤다면 이 자체로 문제 제기로서 적실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미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다르게 또 보고 어떤 개선안을 또 나름대로 발견할 것인가. 이것을 문학이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지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메일 주소도 헬조선닷컴으로 바꾸는 김에 약간 덧붙여서 몇 장 더 있었으면 확장된 어떤 환기가 있었으면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 짧은 소설을 잠깐 살펴봤고요. 또 다른 소설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엔 부활 무렵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한 자매의 이야기죠. 자매는 순례와 정례인데요. 둘 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합니다. 언니인 순례 그리고 동생인 정례. 근데 동생 정례가 좀 사고를 쳐요. 일하던 집에서 핸드백을 훔치죠. 예, 고가의 핸드백들을 10개씩이나 훔쳐서 언니가 가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활 무렵이라는 이 제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절이라는 날이 있죠. 언제죠? 지나갔어요. 4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초중순. 이 부활절 무렵에 또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부활 무렵이라고 한 건 부활절 무렵이라는 제목과 다른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작가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부활절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 사건이 소설 안에 언급이 되기도 하죠. 네. 순례의 딸이 부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는데 뇌척수막염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수많은 같이 그 병을 앓고 있던 아이들 다 좀 깨어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순례의 딸만은 깨어났던 거죠. 예. 희박한 확률 속에서. 그때 순례가 뭘 했냐면 이 병원 앞에 성모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이 기적처럼 깨어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 경험을 이제 동생인 정례에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자,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렸냐면 정례가 그 주인집에서 핸드백을 훔쳤잖아요. 어떻게든 그래도 고소는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 순례가 애원을 합니다. 그 주인집에게. 그랬죠. 예. 그렇게 한 끝에 결국엔 이 형사 고소가 취하가 되고 정례는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정례가 일했던 집에 부인이
내걸었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음흠. 그게 정래의 언니인 순례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딸이 부활했던 딸이 그렇게 큰 병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부활의 체험, 간증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정례를 통해서 건너 들었는데 굉장히 감격했었나 봐요. 예. 그래서였는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런데 그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했다는 건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성모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건 천주교의 얘기고 지금 와서 간증해달라는 건 교회, 기독교, 네. 개신교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하는데 그럼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좀 빼고 우리 그냥 살아났다고 예. 간증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렇죠. 목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뭐 그래서 합니다. 예. 간증을 하죠. 자, 저희가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설 속의 한 부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을 했죠. 동생 정래. 그리고 언니 순례는 동생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때 두 자매가 나누는 대화 좀 읽어드릴게요. 억울해 언니. 그냥 억울했어. 저 여자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싶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사흘 전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동생 정래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정래는 도둑이 된 것이다. 동생의 나이 40,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애미가 유명 상표, 샤넬인지 구찌인지 하는 주인 여자의 핸드백을 10개나 훔친 것이었다. 병신 같은 것. 샤넬이든 구찌든 루이비통이든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5,000원, 10,000원짜리가 널려있는데 왜 그걸 훔쳐냈단 말인가. 등신 같은 년. 네가 그 가방을 들면 진짜라도 모란시장에서 산 것 같고 주인 여자가 들면 가짜라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걸 몰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하긴 마음 같아서야 어린 시절처럼 머리를 주워박으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 순례는 침만 꿀꺽 삼키고 말았다. 동생 나이쯤이던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던가. 파출부 일이 손에 익으면서 순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화장을 하고 노래교실에 달려나가는 은행원의 부인도 있었고 파출부 나온 순례는 사람도 아니니 없는 셈 치고 전화기를 붙들고 정부와 미러를 속삭이던 사업가의 부인도 있었다. 98평짜리 빌라의 여주인은 지갑을 펴더니 잔돈은 하나도 없네. 혼잣말을 하면서 안방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주기도 했다. 대부분 순례나 정래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저 여자는 얼굴 어디에 복이 붙었을까? 하루 종일 노는 저 여자는 어디서 돈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 순례는 잠깐 일손을 놓고 주인 여자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소고기 안심을 척척 구워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카레에 넣은 돼지고기 살점에 고개를 박던 제 아이들 생각에 울컥해졌던 건 그보다 한참 뒤였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농사일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먹고 사느라 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날마다 그늘이 덮였다. 왜 그런 얼굴들 하고 있냐? 응? 공부해.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가 니들은 안 굶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줄 거야. 근데 방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냐? 빗자루를 들어 괜히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기죽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순례의 눈치를 살피며 방구석으로 몰려가 울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노는이 벌지하면서 단란주점에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성남 시내 단란주점에서 아줌마들을 찾는다는 연락이 옆집 성기네를 통해서 오면 그 밤에 화장을 하고 3시나 4시서 그리로 갔다. 밤늦게 온다고 화를 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밤마다 과부들끼리 둘러앉아 먹는 술, 그 술도 공짜로 먹고 노래도 부르고 25,000원도 벌고 나쁠 게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 끝이 나고 말았다. 어느 날 허벅지를 더듬는 남자를 뿌리치고 술집을 나와 분당에 있는 단 2개의 임대아파트 단지 앞에는 서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미금역에서 내려 걸어오면서
술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짓은 안 해. 내 맘 내키면 까짓것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개새끼. 어디다 손을 대 대길. 그러고도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애새끼들한테 큰소리 치겠지. 생긴 건 꼭 족제비 같은 놈이 감히 25,000원에 날 어떻게 해보려고? 어림없지. 개새끼.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장술래가 아니다. 먹은 술이 얹혔는지 속이 울컥거렸다. 길거리에 침을 탁탁 뱉으며 걸어가는 술래의 눈앞으로 방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을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 족제비 같은 놈은 술 처먹고 지랄을 해도 어쨌든 애비가 아닌가. 그런데 내 새끼들, 애비랑 도시락 싸서 놀러도 한 번 못 간 내 새끼들, 불쌍한 내 새끼들. 새끼들 때문에 나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가로수를 붙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술래는 생각했다. 그래,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아. 네, 술래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 아픔을 딛고요.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죠. 예. 아이들 키우는데 단란주점에도 나갔던 시절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도 작가님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죠. 저는 뭐 동트는 새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소설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앞서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성남 분당 일대에 땅을 좀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 할머니 세대였나요? 예. 술래의 아버지가 원래 분당에서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는데요. 이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을 다 팔고 소를 샀던 겁니다. 팔았어. 네.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었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예, 소설 술래가 내내. 하죠. 네. 소를 팔았는데 그 소를 또 잘 키워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또 소를 고기로 만들어서 소고기 팔러 다니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 탈탈 없어졌다 하는 예. 이야기도 짧게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그리고 뭐 부동산 그 열풍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이게 제대로라는 말이 또 이상하기도 한데요. 그 시류에 합류하지 못했던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예. 강남 1970인가요? 그 영화도 네네. 생각나네요.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지영 작가가 이 소설에도 그렇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리고 또 이 뒤에 후기 넘어서 해설 쪽을 보면은 네. 강유정 문학평론가의 해설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해설의 제목은 그녀의 고통은 소설이 된다 하는 제목의 해설 혹은 평론일 텐데 네네. 어떤 사회적인 문제, 계급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지금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단편도 여기 또 들어있는데 네. 여기서도 어떤 문인들 간의 만남 속에서 느꼈던 부조리 예. 그리고 그 부조리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작품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좀 공지영 작가가 총대를 메고 그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 예.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공지영 작가의 작품 세계가 대체로 사회적인 의제, 특히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또 다루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언제나 눈이 사회적인 의제에 가 있다. 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녀의 고통은 소설이 된다라는 이 해설. 뭐 소설 뒤에 있는 해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저도 뭐 해설을 여러 편 쓰기도 했지만 하나의 가이드일 뿐이죠. 이 작품 전체를 꼭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그녀의 고통은 소설이 된다. 이 제목이 굉장히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작가의 고통은 소설이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안 그런 작가가 있겠습니까? 허희의 고통은 제 평론으로 평론이 된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경환 씨가 겪었던 모든 삶의 편편들이 작품으로 음악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저는 공정 작가님의 이런 문제 제기 이런 건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경환 씨는 총대를 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도가니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고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작가님의 어떤 그런 입지점이 참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방식이나 그런 문학적인 것으로 이제 써낼 때의 이야기가 사실은 센티멘털하다. 상당히 감상적이다. 이 비판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하. 우리 지난 시간에 안 계실 때 노인과 바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이제 하드보일드 문체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빙산의 일각만 맞습니다. 드러내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아니요. 저는 뭐 작가님의 작품 자체가 꼭 무슨 하드보일드 문체도 하나의 경향일 뿐이죠.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체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공지영 작가님이 갖고 있는 대중성과 센티멘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보통 문학에서의 센티멘털은 뭐 어느 정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론가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설도 냉정하게 문제를 해부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탐구 의식이 이제 발현되는 소설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되 그것을 감상성으로 포장해버리면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는 널리 읽힐 수 있는데 문학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정 작가님은 어떤가 하면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맞아요. 작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예. 많이 이슈가 됐을 때 영화화됐던 도가니라든지 뭐 등등의 작품들이 크게 이슈가 돼서 많이 얘기될 때 같이 들려왔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새 작품을 읽으면서도 허희 씨가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리고 또 동생인 정래가 도둑질을 했지만 선처를 부탁하고요. 아주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았던 이 도둑 맞은 정래가 일하던 집의 사모님 이제 선처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조건이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얘기를 해줄 테니 조건을. 집에 갔어요. 순래가 일하는 집은 98평 아파트였잖아요. 네. 정래가 일하는 집 가봤더니 39평인 거야. 아유, 뭐 39평은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잘 사는 건데 98평에서 일하다가 39평 가니까 야, 무슨 명품백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여자가 39평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다 카드 빚을 져가면서 잘 사는 친구 따라다니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좀 백을 많이 모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허위 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허위? 허위? 네. 그래서 이 사모님도 한편으로는 좀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남편한테 들켜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집에 가봤더니 목사님이 와 계시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례가 겪었던 순례의 딸 부활 사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다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 그 이후에 뭐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병아리 그리고 달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순례의 아들 몸보신을 위해서 순례가 곤달걀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처음 듣네요. 곤달걀이 뭐예요? 이 곤달걀이 이제 고운 건가? 맥반석 뭐예요? 아니요. 그거랑 다릅니다.
보통 계란이 무정란 계란이 있고 유정란 계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유정란 계란 중에 막 이제 병아리가 되려고 하기 직전의 달걀. 네. 그 달걀을 이제 곤달걀이라고 합니다. 그 병아리가 이제 되기 직전이니까 거의 사실은 병아리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나 왜 이런 걸 몰랐지? 그런 게 있구나.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몸보신을 한다고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이 잔인하게 없는데. 느껴지네요. 네. 좀 그렇죠. 예. 근데 그 달걀을 이제 술래는 다 죽은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온기가 꿈틀꿈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병아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해. 네, 이런 얘기로 술래가 이제 딸한테 그럼 한번 놔둬 봐라. 수건으로 싸놓죠. 네. 병아리가 이제 톡톡톡 아래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병아리가 말간 부리로 껍데기를 톡톡 친다. 술래는 병아리의 껍데기를 몇 조각 더 조심스레 떼어주었다. 그래, 내가 내게는 지금 하느님이겠구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응? 병아리도 되고 암탉도 되고 알도 낳고 그 알 까서 또 병아리로 키우고. 술래는 말을 멈춘다. 그러고는 죽을 것이다. 어쩌면 술래는 냄비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래, 살아라.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지. 그 다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술래를 패던 남편은 죽기 두어 달 전부터는 사람이 변했다. 평소에 멀쩡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술래를 패던 남편은 죽기 두어 달 전부터는 사람이 변했다. 술도 끊고 시어머니 몰래 설거지도 해주고 밭에서 돌아올 때는 발이 아프다던 그녀를 업어주기도 했다. 참 이상하다. 언젠가 말이야, 술래야. 내가 이렇게 널 업어준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상하게도 든다. 술래야. 만일 나 죽어도 딴 데 시집가지 마. 응? 나 죽어도 딴 데 시집가지 말라는 소리는 왜 했을까? 제가 죽는다는 걸 알기라도 한 걸까?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는 걸 보니 이맘때쯤이지 싶다. 논뚝길 멀리 홍시보다 붉은 노을이 지고 햇볕에 데워진 따스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귓바퀴를 감쌌으니까. 그때 남편 등의 얼굴을 묻으면서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싶었는데 2달 만에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그전처럼 술 마시고 술래를 패다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저 인간 어디 가서 되직이나 했으면 하고 그렇게 빌 때는 펄펄이 살아 죽지도 않더니 산다는 건 어쩌자고 그토록 야속한지. 그나저나 네 이모는 술 사러 가서 또 순댓집 옆였네하고 한잔 하고 있나 보다. 딱히 딸 지수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술래는 창문을 열었다. 만일 조금만 무심히 지나쳤더라면 저 병아리는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 술래의 안주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무심한 눈길에 버림받고 다시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술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술래 나이 46. 살아온 날들 모두 굳은 일 뿐이었다. 엄마, 병아리가 힘든가 봐. 이렇게 조그만 게. 엄마, 불쌍해. 딸이 소리쳤다. 괜찮아. 죽는 거보단 조그맣고 약한 게 나은 거야. 부드럽게 딸을 안심시키면서 술래는 끌리듯 베란다로 한 걸음 걸어 나갔다. 별은 없고 신도시의 휘황한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술래는 그 불빛과 마주선 채로 혼자 중얼거렸다. 한번 살게만 해주면 어떻게든 사는 거거든. 한번 살게만 해준다면. 예, 이 부활 무렵이라는 제목이 저는 이 달걀과 매우 강한 상징성으로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네요. 부활절에 달걀을 주죠? 네, 달걀 나눠주죠. 네네. 그런데 사실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는 건 이제 교회에서 설교로 설파되었는데 네.
아무 근거가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역사적으로 따져보기가 애매하고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 죽은 줄 알았던 곤달걀 병아리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고 이 술래가 그 병아리가 나오게 달걀 껍질을 조금씩 떼줍니다. 예, 예. 도와주죠. 그렇죠.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는데요. 그건 또 뭔가요? 이 한자 성어입니다. 이게 보통 교육학 용어로 쓰이는데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는 병아리가 계속 힘을 줘서 깨잖아요. 예. 근데 바깥에서도 이 어미 닭이 껍질을 살살 톡톡 이렇게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려면 안에서의 노력과 바깥에서의 노력이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시에 예,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아이들의 내적인 노력과 교사의 그런 응원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얘기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어미닭이 그런 행위를 하나요? 네네. 그렇군요.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술래가 대신 떼어주는 겁니다. 그 달걀 껍질을. 저는 이 작품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부활절과 관련된 이 시기에 결국 달걀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되는 게 공지영 작가가 갖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면모가 또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방금 읽어드린 장면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스쳐감과 동시에 의미 있는 마지막 대사가 있죠. 한번 살게만 해주면 어떻게든 사는 거거든. 그렇죠. 한번 살게만 해준다면.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 그 외가 쪽, 그러니까 처가 쪽에 할머니 계세요. 8남매, 6남매 예. 낳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애 낳고 이제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은 나 너무 잘 커. 야. 그렇죠. 자기 먹을 건 다 뭐 타고난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죠. 나놓기만 하면 알아서 잘 큰다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원래 공지영 작가님은 아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예. 예, 이런 인연이 있었다. 대학 시절에 예. 전화 통화도 하고 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휴머니즘으로 제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경환 씨는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오늘 코너 제목 하나 생각났어요. 허희의 근대. 근데 막 이러면서 근데 다음부터 들을 수 있는 어떤 예리한 비평들. 예. 그럼 경환 씨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의 어떤 연장선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휴머니즘도 뭐랄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단어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천편일률적이다. 어느 좀 천편일률. 조금 정해져 있는 휴머니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허희의 그렇죠. 근대 들어갑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예. 휴머니즘이 아주 많이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언제냐면요. 한국전쟁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첨예한 문제가 불거지고요. 그런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휴머니즘이 아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현실에서 대립적인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쓰일 수 있는 해결책이 휴머니즘이에요. 봉합. 우리 다 인간 아니냐.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보자. 이데올로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소설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죠. 교과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이 분명히 유효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미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제의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부활 무렵에 나오는 세상은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죠. 근데 이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돼. 이 서양의 어떤 사유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가 많이 이성주의 이렇게 판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실존주의가 튀어나온 네. 그런 이치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불명확성, 그것을 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 휴먼 그래 인간이란 저렇게 숭고하고 멋지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누가 봐도 그때의 그 전쟁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명이 구하려고 가는 거 거짓말이라고 알고 라이언 있잖아요. 일병을 구하려고 몇 명이 죽은 거야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때 취했던 그 방식은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전쟁에 대한 접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고 그 이후로 파생된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활 무렵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앞에 그렇게 불공평해. 이들이 왜 파출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명하면서도 뒤에는 뭐 이런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든 우리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 논의는 제가 보기엔 작가님이 한 걸음 좀 덜 나가셨다. 네,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결말이라고도 보여지는군요. 오늘 공지영 작가의 신작 단편집을 통해서 낭만서점 속에 코너가 하나 생겨서 기쁘네요. 허이의 근대.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제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바빴다라고 경환 씨가 전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정말로 이렇게 약간 잠 잘 못 자고 이러면서 저의 그 비판 혼이 무뎌졌던 비판 혼이 비판의 갑자기 붙었을 수도 있어요. 공정 작가님께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공정 작가님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작업을 이미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로서 그리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소설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조금 느꼈던 아쉬운 점들도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이 대체로 어떤 작품에 대한 장점을 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쟤네는 뭐 맨날 좋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제 즐거움, 아쉬움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직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95회에서는요. 공지영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집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다뤄봤습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예, 오랜만에 돌아와서 한 주 걸으셨으니까요. 예, 너무 기쁘고요. 그때 경환의 일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돌아오니 매우 안락한 기분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한 주 쉬었으니까 저는 심기일전해서 양질의 방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박혜진 평론가와 제가 단둘이 하면서 좋긴 좋았거든요. 우리는 뭐 이미 여러 번 했고 친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히 박경환 허이의 합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좀 말하지 않고 눈도 안 쳐다봐도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느끼면서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제주소년에는 유상봉 씨가 있다면 낭만서점엔 제가 있군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어떤 케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른 작품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